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제 천재의 팍, 이 2단원의 마지막이죠. 발표하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평가 문제집으로 왜 이게 떠있니? 미안해요. 그럼 평가 문제집으로 62쪽 천재의 팍 평가 문제집 62쪽으로 같이 가볼게요. 여러분 발표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하기는 일단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발표가 뭔지 일단 알아야 우리가 공부를 하겠죠. 발표는 뭐야? 이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제 자신의 생각이나 아니면 목적에 맞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발표라고 하는데, 이 발표라는 거는 얘들아 공적인 말할까 사적인 말할까? 그래서 공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청중들이 친구들이라도 지금 어쨌든 공적인 말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예의를 지켜야 돼요. 예를 지키라는 거는 인사 꾸벅하고 우리 높임말을 사용해야겠죠. 그쵸? 왜? 공적인 말하기니까. 네, 여러분 발표하기 과정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쌤 웬만한 건 외우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실 거야. 내 수업을 듣는 애들 알 거야. 나는 웬만하면 외우라 하지 않아. 근데 외우란 건 외워야 돼, 얘들아. 진짜 외워야 돼서 외우란 거야. 여러분 이거는 외워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단순히 이제 과정의 이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발표의 과정을 보면 첫 번째로 발표 주제 정하기라고 나와요. 그래서 발표할 주제를 어떻게 정한대? 이제 구체적으로 정한대, 얘들아. 만약에 포괄적으로 정한다면 맞아, 틀려요? 틀려요, 여러분. 포괄적은 이제 넓은 범위, 막 약간 대강, 형식만 정하는 걸 우리 포괄적이라 하죠. 근데 포괄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한다? 구체적으로 정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제를 정하고, 이제 예상 청중의 수준은 어떤지,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초딩한테 수업하는 거랑, 이제 고딩한테 수업하는 거랑은 약간 어휘나 이런 게 많이 차이가 나겠죠. 그쵸? 그래서 예상 청중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내가 이 발표를 통해 말하고 싶은 게 뭔지 그 목적도 함께 고려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한대요? 내용 마련하기. 처음에 발표 주제 정한 다음에 이제 내용을 마련한대.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뭐 발표 수행 같은 거 할 때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뭐 했어? 주제 정하겠죠. 글쎄 내가 뭐에 대해 발표할지 그 다음에 뭐 하겠어? 그 주제에 맞는 자료를 수집해야겠죠. 그쵸? 근데 여기 보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료를 찾아본다. 그래, 매체라는 건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뭐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뭐 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문 기사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찾아보겠죠. 이런 게 다 매체인 거야. 근데 우리가 매체를 찾을 때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런 자료는 어떤 자료여야 돼? 이제 객관적인 자료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솔직히 수행할 때 막 나무위키 이런 데 지시잖아, 그치? 근데 그러면 돼야인데 이런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자료는 약간 신빙성 있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여야 돼요. 그다음에 주제와 관련된 핵심 정보를 중심으로 내용을 선정한다. 그래서 내용을 선정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얘들아 우리가 자료를 열심히 찾았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자료를 우리가 모두 사용할 수 있을까? 아니야, 우린 모두 사용하지 못해. 그러면 내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선정해야겠죠?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자료를 사용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료를 가져올 때는 당연히 출처를 남겨야 돼요. 이거는 기본적인 윤리죠.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자료 수집하고 선정한 당일 내용 마련하기라 했어. 그 다음에 뭐 한대요? 내용 조직하기라고 한대요. 그래서 내용 조직하기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우리가 그림 그릴 때도 이제 콘티 밑그림이란 걸 그리잖아. 그치? 우리가 글을 쓸 때도 이 밑그림처럼 약간 개요란 걸 작성해요. 여기서 뭐 개요 작성이라 써놨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통일성 있게 내용을 조직해야 된대. 그래서 이런 말만 보면은 여러분이 개요란 게 뭔지 잘 모를 거고 그럴 테니까 평가면집 69쪽으로 가보면 69쪽으로 가보면 이런 게 있죠. 그쵸? 여러분이 만약에 문제를 푸시는데 막 이런 도입, 전개, 마무리 이런 표가 나와요. 그럼 이건 무조건 어떤 단계인 거예요? 내용 조직하기 단계인 거예요, 얘들아. 근데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해 두자. 아, 이런 걸 우리가 개요라고 하는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개요를 짤 때 이제 도입, 전개, 마무리 이렇게 나누게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제 설명문은 막 처음, 중간, 끝이라고 하듯이 우리가 발표문도 이제 구성되는 그 이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발표문은 보통 설명문과 비슷하게 3단 구성을 취하는데 그 이름을 우리는 도입, 전개, 마무리라고 하기로 했어요. 이것도 사실 학교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출판사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어제 보통은 여기 도입, 전개, 마무리라고 합니다. 그럼 도입 부분은 처음 부분이잖아. 그치? 시작 부분에는 뭐 해야 돼?
우리가 이거는 글과 다르죠? 이제 청중들이 있는 거야. 그럼 청중들한테 뭐해? 인사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처음부터 막 발표 내용을 주구장창 발표하면 청중들이 싫어할 수 있어. 그래서 흥미 유발을 좀 하는 게 좋고요. 우리 뒤에 발표에서 어떤 걸로 흥미 유발할 거야? 안견에 뭐 몽유도 원도 이런 작품 사진을 띄워놓고 흥미 유발할 거야. 그다음에 우리가 발표 순서를 밝히는 게 좋겠죠, 그쵸? 내가 어떤 순서로 할 것인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독자들이 이해를 좀 도울 수 있을 거야. 전개 부분에서는 핵심 내용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내가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렇게 쫙 설명하겠죠? 그리고 마무리 부분에서는 그래, 그동안 설명한 게 많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한번 뭐 해줘? 요약하고 정리해 줄 거야. 그 다음에 발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 발표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런 게 발표에서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이었죠, 그쵸? 그래서 이런 당부의 말까지 마무리에 전해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우리 뭐라 한다? 내용 조직하기 단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했어? 발표 주제 정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 찾는 거, 내용 마련하겠고요. 개요 작성하는 내용 조직하기 있어요. 그다음 뭐 해야 돼? 왜 발표문과 발표 자료를 만든대요. 그래서 발표 자료는 당연히 청중이 핵심 정보를 잘 파악할 수 있게 구성해야 된다. 그래서 막 나는 청중들 이해를 돕기 위해 되게 최대한 자세히 쓸 거야. 이러면 돼,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핵심어만 딱딱 보이게, 핵심 정보만 딱딱 보이게 이렇게 구성하는 거야. 그다음에 당연히 외부 자료를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히고요. 맞으면 발표하기 때는 우리 언어적,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히 사용하세요. 그럼 우리가 또 언어적,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겠죠? 먼저 일단 언어적 표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의 내용을 말하는 거야. 말의 내용. 내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녕하세요라는 말에 너희들 이제 안부를 묻는 거잖아. 이 말의 내용이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언어적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준언어적 표현이라면 내가 너희들한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거 좀 이상한데? 얘들아 안녕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기운 없게 안녕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안녕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의 높이 이런 건 말의 내용과는 관계없지 그치? 근데 우리가 말을 하면서 따라오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말을 하면서 따라온다? 말을 할 때 이제 수반된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이거를 언어적 표현에 준한다고 해서 준언어적 표현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우리가 반언어적 표현 말할 때 수반된다. 그래서 반언어적 표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따라오는 것들 그래서 뭐가 있다고 뭐 말의 빠르기라든지 목소리 크기라든지 아니면 높낮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라 이런 것들이 뭐에 해당된다 준언어적 표현에 해당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발표문에서 중요하게 보고는 이제 어떤 게 준언어고 어떤 게 비언어적 표현인지 그걸 조금 구분할 줄 아셔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볼 거고 또 우리가 비언어적 표현 같은 경우는 언어적 표현이 아닐 비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행동을 우리 뭐라 하는 거야? 비언어적 표현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몸동작, 뭐 표정, 시선, 그리고 우리가 옷차림도 이 비언어적 표현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발표를 할 때 뭐 후드에 이제 모자를 눌러서 발표하는 거랑 아니면 정장을 멋지게 차려입고 발표하는 거랑 약간 좀 신뢰도가 다를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이 옷차림도 보다 비언어적 표현이다. 이렇게 아시고 우리는 이것들이 이제 발표문에서 어떤 게 준언어적이고 어떤 게 비언어적인지 그걸 살핀 다음에 그것의 효과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발표문에서 중요한 건, 이 발표하기 단어 중요한 건 일단은 효과, 그 다음에 내용이거든요. 근데 뭐 보통 다른 질문도 다 그렇죠. 효과, 내용. 근데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두고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 아마 학교에서 이걸 배우실 때는 학교쌤이 영상을 한 5분짜리 영상인가? 그걸 다 보여주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여기 써놨죠? 자료의 효과를 알자. 내용을 파악하자. 근데 암기가 아니라 우리 어떻게 하자? 지문에서 쳐서 풀자. 자, 그러면 우리가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 형식 발표문이고요. 이제 주제,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지문에서 핵심 내용이 뭐인 거야? 핵심 내용이 대응 방안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특징 보면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사진 도표. 사진 도표 이런 걸 우리 뭐라 한다? 매체라고도 하고요. 뭐 시각 자료라고도 해요. 시각 자료. 시청각 자료라 하면 틀려 얘들아. 우리가 이건 청각이 아니죠. 사진으로 우리가 뭐 청각으로 느낄 수 없잖아. 사진을. 그치? 그래서 시각 자료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는 다양한 자료를 제시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당부의 말로 어떤 걸 말할 거야? 우리나라 문화재에 관심 좀 가져 얘들아. 이런 말을 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처음 화면을 보면 일단 발표 시작 화면 1에 여기 보면 안견의 몽유도 원도라는 작품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작품 우리가 미술 시간에 뭐 한 번쯤은 다 본 작품이잖아. 그치? 이런 그림을 맨 처음에 제시하는 이유는 뭘까? 우리가 다 알만한 그림이잖아. 그치? 그러면 청중들의 뭘 유발해? 이제 흥미를 유발해. 그래서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어떤 말을 할 거야? 이 그림이 일본의 문화재입니다. 이런 말을 할 거야. 그러면 이 청중들이 되게 이 유명한 그림이 왜 일본의 문화재로 지정돼 있어요? 이런 호기심을 갖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흥미를 유발한다. 그다음에 우리가 차례를 밝히고 있어요. 화면 2를 보면. 그래서 청중이 이제 발표 내용을 어떻게 할 수 있게 한다? 예측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 궁극적으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큰 목소리로 자 이런 큰 목소리 이런 게 어떤 표현인지 우리 중요하다 했어. 큰 목소리로 이거 어떤 표현이야? 우리가 말하면서 따르는 거죠? 네, 준언적 표현인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거 효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거 외우는 거 아니죠, 그쵸? 여러분이 이제 친구한테 큰 목소리로 말할 때는 어떨 때 큰 목소리로 말해? 좀 집중하라고 내 말에 집중하라고 때 큰 목소리로 말하는 거잖아, 그치? 큰 목소리로 말하는 이유는 당연히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거다. 효과는 우리가 외우는 게 아니야. 그냥 따라오는 거야, 얘들아.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한민수입니다. 이게 공적인 말하기다 보니까 우리가 예의를 지키라 했죠. 여러분 혹시 이 그림 아십니까? 자,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도 뭐예요, 여러분? 성중에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친구들을 바라보며 잠시 기다린다. 자, 우리가 친구들을 바라보며 잠시 기다린다. 바라본대잖아. 시선을 맞추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는 청중들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언어적 표현이고요. 이제 청중의 아이고 안 써져 있네. 그래서 옆에 뺐었으면 청중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 아니면 뭐 유도하고 있다. 뭐 이런 말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 글이랑 다르게 글은 내가 일단 써놓고 보면 뭐 독자가 자건 말건 알바노야. 근데 우리가 발표라는 거는 이제 사람들 앞에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청중들이 막 다 자고 있는데 나 혼자 발표한다고 그게 좋은 발표야? 그게 아니겠죠. 그쵸? 쌤도 여러 번에 화를 안 내는데 쌤이 유일하게 화내는 거 유일하게는 아니지만 솔직히 화내는 거 어떨 때야? 여러분 잘 때 나는 진짜 발광을 해요. 왜? 나 혼자 수업한다고 그건 좋은 수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청중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 뭐 유도하고 있다, 이런 말 할 수 있고, 계속 보면, 조선 초기에 우리나라 화가 안견이 그린 몽유도 원도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이 그림이 일본 델리리학교 중앙도서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중요 문화재로 지정돼 있대.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몽유도 원도 우리가 다 한 번쯤은 본 그림이야? 근데 이게 일본의 중요 문화재로 지정돼 있대. 그럼 우리가 청중들이 어떤 느낌을 받아? 쇼킹하다. 뭐 이런 느낌 받겠죠. 그쵸? 남은 달로 가보면 왜 우리나라가 문화재 다른 나라에 있는지 궁금하시죠? 이거 왜 물어보는 거라고요? 호기심 유발하게 되는 거야. 저희 모둠도 그것이 궁금해서 독서 시간을 이어가려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그러면서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뭘 밝히고 있어? 발표를 하게 된 동기, 왜 우리가 이 발표를 하게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걸 깨닫고 이 발표를 하게 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 달라기의 마지막 부분 보면 그럼 지금부터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 현황과 우리나라 문화재 해외 반출 유형, 그리고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에 관해 발표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발표 순서를 뭐 하고 있어요? 밝히고 있어, 안내하고 있어. 청중이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다? 이제 돕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묻거든요. 이 순서.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문화재 현황보다 이제 대응 방안을 먼저 설명해야겠군. 이러면 맞아 틀려? 틀려요. 우리는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가 얼마나 되나 우리나라 문화재 현황을 밝힌 다음에 그것이 왜 해외에 나가게 됐나? 그래서 해외 반출 유형을 말할 거고 그에 대해 대응 방안 이게 핵심 내용이라 했죠? 그래서 여러분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오는 거지? 그래서 대응 방안이 핵심 내용이니까 대응 방안이 마지막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현황 먼저 말하고 반출 유형 말하고 대응 방안 말할 거야 얘들아. 이 순서는 살짝 기억합시다. 넘어가서 자, 맞아. 여기까지가 도입부. 여러분 처음 부분이었죠? 우리 도입부에 뭐 한다 했어 얘들아? 도입부에 일단 청중의 흥미를 유발한다 했고 뭐 인사하고 그치? 그리고 발표 순서를 밝힌다. 셋 다 있죠? 그쵸?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우리가 전개 부분으로 들어가요. 전개 부분에 보면 이제 화면 이게 3이죠? 화면 3이 이제 지도가 나와요, 지도. 지도를 보면은 이제
어느 나라의 우리나라 문화재가 얼마나 인제 그걸 말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말로 설명을 해 봐야 되라. 뭐 러시아에는 우리가 3,000점이 있고요. 뭐 독일은 8,000점이 있고요. 그러면 이 청중들 귀에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어떻게 한 거야? 이 지도를 제시한 거예요. 청중들에게 정보를 한눈에 전달한다. 그다음에 이제 얼마나 많은 문화재가 해외에 있을까요? 화면 3을 가리키며 그리고 뭐뭐 가리키며 손으로 하는 거죠. 비언어적 표현. 문화재청의 조사에 따르면 약 16만 7,968 점이 20개국에 흩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발표를 아무리 맛깔 나게 한다고 해봤자 신뢰성이 없으면 그거는 좋은 발표를 할 수 없겠지. 발표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믿을 수가 있어야 돼. 그치? 그러면 이 발표자들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죠? 그럼 우리가 신뢰성 발표를 어떻게 믿을 만하게 만드냐 그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일단 이런 문화재청 이런 믿음이 가는가? 믿음이 가죠. 그쵸? 그래서 문화재청이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인용했어. 그래서 우리가 정재석이 말했는데요. 이렇게 해외 문화재가 이렇게 많대요. 이렇게 말한 것보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이러는 게 훨씬 신뢰성이 높잖아. 그치? 그다음에 우리가 출처를 정확히 밝혀야겠죠. 그쵸? 내가 어디에서 주워 들었는데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신뢰성이 없어. 그치? 그래서 문화재청 이런 출처를 밝혀줘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구체적인 수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6만 7,968 점. 그래서 문화재청의 조사에 따르면 엄청 많이 문화재가 흩어져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16만 7,968 점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신뢰성이 있겠죠. 그리고 구체적 수치를 사용했다는 거. 이게 뭐라고요? 신뢰성을 높인 방법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보면 이 문화재를 어떻게 해서 해외로 나가게 된 것일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서는 이제 그 우리나라 문화재,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의 현황 얼마나 나가는지 설명했어. 그다음에 뭐 말할 거라 했어? 우리 반출 유형을 나눠볼 거야. 반출 유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대요. 첫째, 불법적으로 반출된 경우 약탈, 절동. 그리고 둘째, 합법적으로 반출된 경우 외국에서 선물 등이 그 예이다. 그래서 우리가 화면 4를 보면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런 거 우리 뭐라 해요? 구, 분, 뭐 불, 류라고 하죠. 그쵸? 네, 이렇게 나눠 놓으면서 조금 이제 독자가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한 거죠. 그쵸? 그리고 이 밖에 어떻게 반출되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데 이 밖에 어떻게 반출되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불법으로 들어가는 거야? 합법으로 들어가는 거야? 둘 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불법, 합법이 있고요. 나머지 어떻게 반출되는지 모르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단출 유형까지 갖고 마지막 뭐 봐야 돼요? 이 글의 핵심 내용인 대응 방식을 설명해야 돼. 대응 방식을 알아봐야 대응 방안. 그래서 우리가 대응 방안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 어떻게 문화재 환수와 현지 활용이 있다. 먼저 해외에 있는 문화재를 국내로 다시 가져온 방법, 환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당연히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문화재를 우리나라로 가져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잖아. 그치? 근데 그것도 물론 좋지만 우리가 사실 문화재를 가져올 때 약간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면 약간 그게 외교적 문제로 번질 수도 있고 아니 문화재를 되게 훼손되지 않게 우리가 관리해야 되잖아. 그것도 다 돈이란 말이야. 그래서 차라리 이제 문화재를 해외에 놔두고 해외에서 우리나라 문화를 활용할 수 있게 이제 현지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대응 방안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어떻게 문화재 환수와 현지 활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수 아니 우리가 환수 맞죠. 문화재 환수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거야. 일주로 나열, 뭐 분류하고 있다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열거하고 있다라고 해도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첫 번째로 이제 교섭, 두 번째로 기증받기, 세 번째로 대여받기, 네 번째로 구입.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각각의 이제 사례를 볼 거예요, 한번. 각각 교서로 돌려받은 것에 어떤 것인지, 기증받은 경우에 어떤 것인지 그 사례를 한번 살펴볼 거야, 보면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검지를 들어 올리며 환수 방법 가운데 첫 번째는 여기 보기 전에 쌤이 아직도 열이 안 내려서 좀 정신이 없다 얘들아 미안해. 그래서 검지를 들어 올리며 이렇게 검지를 들어 올리는 이유는 내가 지금 네 가지 중에 이 뻑큐가 아니라 이거 검지. 그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를 말하겠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숫자 1 그러니까 순서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비언어적 표현이고 당연히. 첫째는 외교 교섭을 통해 돌려받는 방식이래요. 실제 사례가 있다. 뭐 이런 사례들은 안 읽을게 얘들아. 만약 문제 나오면 여러분이 그냥 읽고 푸는 거야 당연히. 그리고 우리가 여기 화면 6을 보면은 이렇게 도표를 제시했어요. 근데 아까 이제 발표문 발표자를 만들기 때도 말했듯이 우리가 막 이거 되게 자세히 써 놓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핵심어를 통해
핵심 내용만 알아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얘들아.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런 뭐 환수 방법 4 가지로 또 나눴잖아. 그치? 4 가지마다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할 건데 이런 구체적인 사례 제시는 일단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야 실제로 이런 예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신뢰성을 높일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또 여기서 알아야 될 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데 예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왜? 예시잖아. 그치?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로만 말해도 되잖아. 나 예시에 대한 구체적 설명도 하게 되면 너무 발표가 길어지기서 루즈해져. 그치? 예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뭐 기증 방법이 이런 게 있고, 대여 방법이 이런 게 있고, 뭐 이제 구입해 들어오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사진을 같이 제시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뭐 말로만 겸재정서화첩 이렇게 듣는 것보다 이렇게 실제로 사진을 보는 게 훨씬 재밌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흥미 유발 또 '아 겸재 정서화첩이란 게 이런 거구나.' 이해를 어떻게 하는 거야? 돕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효과 어렵지 않지 그치? 이런 우리가 그냥 이해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환수 방법을 제시한 다음에 이렇게 여러 방법을 통하여 이렇게 여러 방법 뭘 말하는 거야? 문화재 환수 방법을 말하는 거야. 교섭, 기증, 대여, 구입. 이제 해외에 있던 우리나라 문화재가 국내로 들어왔다. 화면 10을 가리키며 2008년에는 7,400여 지금 환수 문화재가 2016년에는 10,027점으로 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 역시 구체적인 수치 10,027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죠. 그럼 뭐가 높아진다고? 신뢰성 높아지고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자료를 사용했냐면 여기서 그래프 이름까지 좀 알자 얘들아. 이런 거 우리 뭐라 해? 막대 그래프. 이걸 초딩들 다 배우죠. 그쵸? 막대 그래프, 띠 그래프, 뭐 선 그래프 아니면 또 뭐 있니? 원 그래프 이런 거. 네, 여기서 막대 그래프를 사용했어 얘들아. 그 막대 그래프 효과. 자, 여기서 효과. 시간에 따른 수치 변화를 여기서 2008년에서 2016년으로 이렇게 갔어요. 시간에 따른 수치 변화를 우리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서 어느 정도나 이렇게 늘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막대 그래프가 이제 쓰일 수 없는 경우도 살짝만 설명드릴게. 우리가 어떤 경우에 막대 그래프를 쓰기 어렵냐면 약간 정보량이 많거나 정보량이 많다는 거는 우리가 이 가로축이 되게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가로축이 너무 많아지면 이렇게 따닥따닥따닥 이렇게 붙어있으면 좀 보기 흉하잖아. 그치? 정보량이 많거나 아니면 비율을 나타낼 때는 적절하지 않다. 물론 뭐 막대 그래프로 비율을 못 나타낸다는 건 아닌데 우리가 훨씬 더 좋은 게 있지. 비율을 나타내는 거 뭐 있어? 원 그래프가 훨씬 더 좋겠죠. 그쵸,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 조금 잘 받으시고 특히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 중에 장자중 친구들은 조금 잘 받으세요. 학교 쌤 필기랑 같이. 넘어갈게요. 자, 전기사를 보면 환수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안 먹고 있지. 대응 방안 중에 환수와 뭐 있었어? 현지 활용이 있었지. 현지 활용. 그래서 2016년 일본 도쿄에서 열렸던 조선공예의 아름다운 전이 그 사례래요. 그래서 여기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례가 더 많이 생기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노력을 이제 예시로 들고 있죠. 뭐 나열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노력을 말하고 있고요. 여기 왼쪽에 역시 도표를 제시했어요. 도표 핵심어를 제시하면서 핵심 내용을 어떻게 한다?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대응방까지 다 말했잖아. 환수와 현지 활용까지 다 말했잖아. 여기까지가 전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 부분 내용 다 본 거야. 전기 부분 내용 어떤 식으로 전개를 했어? 네, 첫 번째로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 현황.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들이 어떻게 반출되는지 반출 유형을 봤고요. 세 번째로 그에 대해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응 방안이 뭐가 있었던 거야? 이제 환수 우리나라로 가져오는 거라 또 현지 활용이 있었는데 환수에도 네 가지 있었죠. 교섭 구입, 뭐 기증 대여, 뭐 이런 식으로 네 가지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이렇게 봤고요.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가야죠. 마무리 단계에서는 뭐 하는 단계야? 지금 말 그대로 마무리하는 단계죠. 그쵸? 그래서 우리 탈을 보면 여러분 지금까지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 현황과 우리나라 문화재 해외 반출 유형 그리고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표를 뭐 해주고 있는 거야? 요약 및 정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번 발표를 준비해서 저희 모두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발표자가 발표를 통해 느낀 점이고 발표를 준비하면서 발표하면서 느낀 점 그리고 우리가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그 문화재를 우리 풍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힘찬 목소리로 왜 힘찬 목소리로 말하겠어? 강조하려고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에 관심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 단계에서 이제 당부의 말을 한다 했죠. 여기서 당부의 말을 하고 있고 마지막이니까 인사까지 잘 하고 있네요. 만약 화면 12에 보면 이제 출처를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출처를 밝히는 이유를 좀 알아야 되는데 왜냐 뭐 이 출처 화면을 가지고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하면 틀려 얘들아. 뭐 흥미를 유발한다 하면 틀려 얘들아.
그럼 출처는 왜 밝히고 있는 거야? 윤리. 당연한 거니까. 우리가 그게 저작권이고 이게 윤리니까 이렇게 밝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제 약간 정리하는 느낌이지 뭐 독자 이해를 돕거나 흥미유발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 근데 다만 그런 거 있겠지. 이런 출처를 밝히면서 이제 신뢰성을 높인다. 이런 말은 가능해 불가능해? 이런 말은 가능하게 될 거예요. 쪼끔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받고 그래서 이거는 쌤이 이제 도입 전개 마무리로 이 내용을 쪼끔 정리해 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입 부분에 인사했고 이제 몽유도 원도로 흥미 유발했고 화제 주제를 밝혔고 발표 동기도 밝혔고 발표 순서도 밝혔다. 전개 부분에서는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제가 어떤 식 어디 나라에 어느 게 있는지 이제 문화재청의 지도 사용했고요. 우리나라 문화재 반출 유형, 불법, 합법, 뭐 불법에는 약탈 절도, 합법에는 또 합법에 뭐 있었지? 우리나라가 뭐 외교 선물하는 거 그런 거 있었고 대응 방안이 이제 핵심 내용이라 했어 얘들아. 이게 핵심 내용인데 환수와 현재 활용인데 환수에서 또 교섭 기증 대요 구입 그리고 현재 활용 여기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는데 이제 사진과 함께 제시하면서 독자의 흥미 유발했고요. 이해를 도왔죠. 마지막에는 어떤 말 했어? 요약 및 정리했고요. 해외인은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고요. 당부의 말이죠. 인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런 거 채우는 문제가 나와요. 이런 거 채우는 문제 나오면 뭐 땡큐죠. 그쵸? 나오면 땡큐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단계가 발표를 준비하는 단계가 나온 게 있는데 이거 쭉 읽어 볼게요.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뭐 하는 단계라 했어? 발표 주제 정하는 단계라 했어. 그래서 친구들에게 우리나라 문화재가 해외에 있다는 걸 알리자. 그래서 친구들이 예상 청중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주제까지 정했어요. 그다음에 우리 뭐라 했어? 내용 마련하기, 자료를 조사하는 거야. 자료를 조사할 건데 우리가 이제 자료를 조사하고 또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그 자료들 중에 뭘 쓸지 우리가 선정까지 한다 했죠. 그래서 얘네가 이런 자료들을 찾은 거야. 뭐 TV에서도 찾았고 인터넷에서 찾았고 그럼 TV 맞니? 이거 화질이 구려서 안 보이네. 뭐 이런 책에서도 찾았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자료를 찾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뭘 빼는지 조금 볼 필요가 있어. 문화재 개념이나 우리나라 유명 문화재나 해외가 인정한 우리나라 문화재, 그리고 일본은 발주 우리나라 문화재. 그냥 여러분이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이 이 발표문을 읽으면서 없었던 내용들 있잖아. 이런 거 우리 어떻게 할 거야? 다 빼버릴 거야. 그럼 삭제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발표의 통일성을 해치기 때문에 통일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의 발표를 하면 주제가 몇 개여야 돼? 당연히 하나여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뭐 문화재의 우수성을 설명하자는 게 아니잖아. 또 문화재가 뭔지 설명하자는 게 아니잖아. 우린 뭘 말하고 싶은 거야?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해외가 인정한 우리나라 문화재 아니면 뭐 이런 건 빼는 게 좋겠고 아니면 임시왜란과 일제강점기 일본을 봤을 때 우리나라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우리가 반출 유형에 말했었어. 근데 우리가 여기 보면은 어느 한 나라의 반출의 문제를 다루는 것보다 전체적인 반출 현황을 다루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빼겠대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제 왜 빼는지도 조금 알아주세요. 문화재의 개념은 왜 뺀대? 친구들도 당연히 아니까 뺀대.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나라 유명 문화재나 해외가 인정 우리나라 문화재는 왜 뺀대? 발표 지역 관리가 없으니까 그냥 통일성을 해치니까 뺀대. 통일성을 해치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을 반출때 우리나라 문화재도 왜 뺀데 전체적인 반출 현황을 다루는 게 중요하니까 얘들아 이거는 우리가 쪼끔 볼 필요가 있어. 어렵게 나오면 이 부분도 나올 만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우리가 어느 자료를 왜 빼는지 쪼끔 알아두세요. 알겠죠? 그다음에 이게 어떤 단계라고? 내용 마련하기 단계였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내용 조직하기 단계 이거는 쌤이랑 아까 정리했던 거죠. 그쵸? 뭐 정리했던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뭐 발표문과 발표 자료 만들었고 뭐 발표해 보고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혹시 말하는데 여러분이 학교 기출 풀다 보면은 막 이상한 막 맞춤법 문제 그런 거는 이제 천재박에 우리말 톡톡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 학교쌤이 내시는 학교쌤들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에서 이제 맞춤법 문제 막 이상한 문제가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쌤 잘못 아님.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발표하기까지 받고 2 단원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3 단원 강의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지금 새벽이 시간이 말이 자꾸 안 나와.
시간이 3시 40분. 근데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쌤은 내일 이제 6시에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쌤이 이제 2시간 자고 또 12시간 수업하러 가는 거야, 얘들아. 얘들아, 쌤의 어떤 노력이 좀 느껴진다면 쌤이 여러분한테 많은 걸 바라지 않아. 공부 잘하는 걸 바라는 것보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걸 바라요, 여러분. 알죠? 네, 열심히 좀 해봅시다. 화이팅!